네, 반갑습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실강을 들으신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이런 시간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만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한테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제각기 이제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완전히 초보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커리큘럼이나 강의 계획서는 좀 보셨나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다 이제 올라가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딱 교재가 아니고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지금 요게 지금 교재의 형태죠. 내용을 보시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교재로 아마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셋째 주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주부터 이제 교재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뭐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리학을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제 오리지널 전공은 상담 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심리학에 걸쳐서, 제반 심리학에 걸쳐서 다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 과정으로 치면은 이제 심리학 개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심리학의 이제 한 과목을 여기서 이제 군무원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거를 다 할 생각이긴 한데, 하다 보면 조금 다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분량은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심화 때 교재도 이 교재랑 똑같은 교재를 쓰되, 이 교재에서 기본 그 4개월간의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기본이 되는 거 위주로 하고, 이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심화해서 이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재는 같은 교재로 쓰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집이 따로 나갈 생각입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첫 시작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또 얼굴 마주 보면서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죠? 예, 그냥 바로 들어가면 좋겠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파트 1 하고 파트 2 이제 자료가 나갔는데요. 이제 파트 1은 이제 심리학의 이해, 정말 이제 개관,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왁구라고 하는 거, 심리학의 왁구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정의와 목적이 뭐냐, 그리고 분야가 어떻고, 히스토리는 어떻고,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어디 갔냐,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재들을 보면 이 연구 방법이 요 심리학의 이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학의 정의와 목적을 좀 보실까요? 6페이지. 6페이지. 그래서 심리학, 사이컬러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영어는 어원이 그리스에서 온 게 많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이키, 여기 이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히라버 그 로마 표기법으로 읽으면 푸시케 이렇게 되죠. 푸시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도 이제 요렇게 쓰죠. 쓰기는. 그런데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 어원적인 그 개념은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제 이런 뜻이 가지고, 요 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문을 뜻하는 과학적인 접근, 이제 그런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사이키하고 로고스하고 이렇게 합성이 된 용어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 가장 심플하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이 뭡니까? 마음 하면 선생님, 여러분들 손이 어디로 가요? 내 마음 이럴 때 일로 많이 가죠. 근데 사실 이거보단 내 마음 이러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심리학에서 보면. 왜냐하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허트와 관련된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이치를 다루긴 하는데, 그냥 마음이라는 게, 정신적인 과정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많이 봅니다. 인간이 행동을 보고 왜 저러지? 저런 행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제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거의 원리를 파악해내면 우리가 그걸 응용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마음, 나아가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학문인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 특히 현대 심리학,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심리학이 이제 변형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철학과 심리학의 차이가 바로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냐의 차이예요. 철학은 언제부터 있어 왔어요? 고리 골짝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인간은 왜 저런가, 인간은 누군가, 무엇인가, 뭐 나는 누군가, 이거 다 이제 그 인간 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자신의 유추나 어떤 생각, 사유에 의한 결과로서 인간은 이래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걸 검증을 하는 거, 어떻게 검증을 해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가설을 갖고, 그래서 이론화시키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거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이다. 시작은 철학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되, 그 철학의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게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내면적인, 눈에 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들, 여기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고, 지각, 기억, 감정, 이런 의식의 흐름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관찰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행동이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의거해서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행동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진 않잖아요. 안에서 뭐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거꾸로 초점을 맞춰서 잘 들여다가 보면 그 행동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마음의 원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좁은 의미의 관찰 가능한 게 이제 행동이지만, 관찰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측정이 되고 이러는 거. 근데 오늘날 넓은 의미의 광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 보이지 않는 행동. 그래서 여기 말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고나 이런 것들도, 생각, 이것도 하나의 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행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은 어쨌든 행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것도 다 행동으로 포함시켜서 보기도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심리학은 왜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다루어 가는가? 결국은 이제 목적이 있어서 심리학도 이제 대두가 됐을 텐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풀어놓은 것처럼 이 그러니까 개개인 인간, 그러니까 유기체, 인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해서 물론 개인차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분은 다 제각기 다른 사람. 여기 계시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숫자도 안 된다. 둘, 넷, 여섯, 여덟, 12분이 지금 보시면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일단 외모부터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말투라던가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정서적인 특징이라던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조차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도 지문이 같을 확률도 매우 드물죠. 유전자가 똑같아도 지문은 같을 확률은 굉장히 또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쪼록 이렇다. 이런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법칙들을 발견해내면 그러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내면 훨씬 인간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인간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런 원리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결국은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군무원에서 이거 말고도 국어도 있고 정보사회도 있고 국가정보론도 있고 정보사회론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 왜 해요? 공부 왜 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너무 뻔한 질문인가? 뻔한 건가? 궁극적으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좁게 얘기하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더 상위로 올라가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거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요.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의 목적이라고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학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학의 목적, 심리학의 목적이 뭐냐면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기술이라고 하는 건 디스크립션인데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게 현상이고 사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잘 기록하는 거. 디스크립션을 기술이라고 쓰긴 했지만은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국어가 약하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묘사한다. 디스크라이브다 한다는 게 묘사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거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묘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 봐도 그 현장을 안 봐도 그 묘사한 것만 잘 들어도 마치 현장에서 그대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기술이고 묘사예요.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려면 뭘 잘해야 돼? 관찰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의 연구 방법 뒤에서 나오겠지만 관찰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찰법에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6가지 기본적으로 많이 여기 이제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일화 기록법. 이거 교육학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일화 기록, 그다음 표본 기록, 그다음에 사건 표지법, 시간 표지법, 그다음에 행동 목록법, 그다음에 평정 척도법. 아마 들어보면 다 알 텐데 요거는 나중에 심화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술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 인과죠. 원인.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현장 사건이 벌어졌잖아.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 현상이,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저기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패싸움을 하더라, 내지는 뭐 아니면 굉장히 훈훈한 어떤 일들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훈훈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집단으로 싸우게 됐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면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인과 분석이나 사실의 근거를 밝히는 거, 그게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이 되면, 그리고 이 설명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설명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연구가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측까지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현상, 이 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좀 더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 앞으로 이제 예언을 좀 해보자면, 유사한 요런 맥락에서 요런 속성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설명까지, 기술과 설명 연구가 누적이 많이 되고 자료가 많이 쌓이다 보면 거기서 이제 보편적인 법칙들이 나오잖아요. 이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랬다고 하네, 이 연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랬다고 하네 라고 그 현상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들이 모여서 여러 개가 또 누적이 되면, 아, 사람들이 이래서 이러는 걸 보니 앞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하는 것까지 우리가 심리학 연구에서, 심리학에서 목적을 갖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미처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자료가 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제. 통제라는 게 이렇게 억지로 뭘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의미의 통제가 아니고, 방향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예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통제예요. 예방을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일이 생길 게 뻔해. 그런데 원칙을 알아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른 변수를 빼준다던가, 싸울 만한 변수를 빼준다던가, 문제가 생길 만한 변수를 제거시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 개입을 하는 거를 우리가 통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조작을 통해서,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뭐 몰모트한테 이렇게 실험실 동물한테 뭘 이렇게 조작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좀 수동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방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그걸 치료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예요. 통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나 교육이나 코칭이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한 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조작을 가함으로써 기대하는 쪽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통해서 그 보편적인 법칙을 통해서 현상을 예측한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게 통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심리학의 분야 8페이지. 심리학은 크게 기초심리, 이걸 이론심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이제 조금 대비된다기보다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응용심리. 요렇게 이제 심리학은 크게 나뉘죠. 그래서 이제 기초심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기초심리를 통해서 일반 원칙,
법칙을 추출하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걸 끌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심리는 이 끌어낸 걸 가지고 뭘 한다? 적용하는 것. 그게 응용심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심리학의 목적에서 그 뭡니까? 처음에 기술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초심리에 해당된다면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응용심리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도 하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뭐를 하나 달고 무슨 심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를 크게 기초와 응용으로 나눠 보면 이 그러니까 기초 심리에 해당되는 것이 학습 심리에서부터 인지 심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뒤에 이제 응용 심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용 심리가 되기도 하고 기초 심리가 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회 그 속에서의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거를 연구를 한다면 그거는 기초 심리가 되겠지만, 그렇게 찾아진 원리를 가지고 대중 사회에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면 같은 사회 심리지만 이건 응용 심리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교재에 보면 사회 심리가 아예 기초 심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교재가 더 많긴 합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뒤로 보냈는데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심리를 이제 먼저 보시면, 학습은 이제 기억, 학습 그 자체,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것이 기억과 관련된 이제 그런 영역이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연합과 인지. 그래서 학습 심리 할 때 지금 다시 궁금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군무원 그 군사정보와 관련해서 기존에 사전 학습 하신 분들, 나 좀 공부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시작이야? 새삼스레 손들기 뭐해? 그러면은 사전에 공부 없이 그냥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뭘 더 말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학습이라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학습 심리는 이제 주로 어디서 근거하면 뒤에 나오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아까 말한 연합학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뉜다 그랬어요. 연합학습은 말 그대로 이게 원어가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같이 연합하는 거죠. 근데 뭐하고 뭐가 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건 뒤에 나중에 학습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연합이 되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자극과,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이 연합하는 거예요. 자극과 자극. 그런데 어떤 자극?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연합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극과 자극이 연합한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하고 결과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던 어떤 내용이 됐던 서로 이렇게 엮여야 돼. 엮임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인지는 말 그대로 인지적인 측면, 우리 정신 활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뭐 통찰학습도 있고,
잠재학습도 있고 관찰학습도 있고, 그런데 요 학습이 다 뭘 강조하냐면 인지를 강조해요. 인지라고 하는 그 현상을 무시하면 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인지가 전제되는, 그래서 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그래서 오늘날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인지 학습을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학습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들여다 봐야 인간 행동이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조금 저게 뭔 소리야 하더라도 나중에 학습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 요런 거가 있구나, 요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자,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라고 하는 건, 자, 발달은 예전에 처음에는요, 그 예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킨제이 아직도 살아있나? 죽었나? 하게 들어는 봤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보면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뭐 이러면서, 그 킨제이인데 그 모토가 뭐였냐면 그 인간에 대한 그 복지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요거 모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발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아니다. 어디서부터? 수정에서부터 무덤까지. 수정.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거, 결합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람은 뭐예요? 출생에서부터잖아요. 이거는 태내기 발달도 이제 포함시켜서 오늘날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전생에, 그래서 라이프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생에 걸쳐서 홀 라이프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발달은 곧 변화,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기에 따라서 발달의 초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영역에 따라서, 그래서 발달 심리학 교재를 보면 어떤 교재는 태내기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나눠서 교재가 목차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발달 심리학 교재는 영역별로 운동 발달, 신체 발달, 뭐 또 뭐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각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이런 식으로 정서 발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편찬된 심리학 교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던, 그래서 보시면 시기와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울 때는 물론 뭐 많은 교재가 영역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더 많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다른 챕터에서, 다른 파트에서 또 부분 또 중복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달해서 모든 걸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빠져 있는 부분만 이제 핵심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 인간 지식 중에 하나가, 심리학 지식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말한 발달 심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성격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과 성격만 알아도요, 공부만 잘해도,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그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간 이해와 관련해서는. 근데 최근에 이제 치고 나오는 게 이제 생리 심리. 치고 나오긴 해요. 그래서 뇌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성격과 발달 심리를 공부를 한다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는, 그게 가장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격은 뭐냐면, 우리가 성격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일상 용어잖아요. 그래서 뭐 내 성격, 네 성격 뭐 이래가면서 뭐 성격이 더럽네, 뭐 성격이 뭐 어떻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격 파트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성격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개념이 개인차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 성격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물론 이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론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달라진다. 요 상황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저 상황에 가서는 저렇게 행동한다.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결코 100%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이렇게 고정된 어떤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하면 우리가 같이 같이 이제 얘기해야 될 게 개인차. 한 사람이 그런 안정적인 어떤 자기만의 속성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일단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부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쌍둥이조차도 같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발달에 가서 더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 곧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됐는데 이 모습이 그리고 이 모습은 안정적이기까지 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성격 심리인 거죠. 나머지는 보시고 그다음 이제 생리 심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냥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의지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의 문제라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의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어머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어떤 부위가 좀 더 활성화가 된 사람은 더 그러기가 쉽고 뇌의 어떤 부위가 망가진 사람은 아무리 의지를 내도 그걸 절대 할 수 없고 막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지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리적인 과정. 그래서 신경계의 문제, 특히 뇌. 그래서 누런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세포들, 호르몬들, 뭐 자율신경계, 뭐 체성신경계 하는 뭐 여러 가지 신경계들의 이제 그 역할, 생물학적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신경과학과 약물심리학 이제 이런 파트로 세분화돼서 좀 더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각심리라고 하는 건 지각심리면 지각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감각과 지각 파트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감각과 지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각은 오감을 통해서 즉 감각을 통해서 내가 들어온 정보를 아는 것이 지각이거든요. 그냥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 감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름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지각이에요. 나름 해석을 하죠. 이래서 아프구나, 뭐 차갑구나, 뜨겁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이제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감각과 지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한다. 이 처리한다는 게 나름 의무부여하고 해석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입력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또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정보가 들어올 때 이런 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거를 이해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감이 다 있지만 주로는 이제 시각과 청각, 그 중에서도 시각에 대한
시지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지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지각 심리에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인지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과정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보면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인지인데 인지의 대표적인 그 하위 영역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고도 들어가지만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인지 파트의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억이라던가 문제 해결, 추론, 판단, 의사결정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어드밴스드된 정신 과정에 대한 게 인지 심리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냥 인지 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응용 심리.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추출해 냈으면 기초 심리에서 그 추출해낸 원리를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춘 학문인 게 영역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위가 임상 심리에서부터 뭐 사회 심리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자, 임상 심리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임상 심리. 그래서 임상이라고 하는 말이 클리니컬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 하면 뭡니까? 클리닉이 이게 병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침대라는 뜻이에요. 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거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 병원 세팅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진단과 치료인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심리평가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여기는 심리검사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긴 했지만 검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지금 조염장애인가 아니면 우울장애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심리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단을 내렸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응용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심리는 임상심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보통 보면 임상심리학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상담심리는 조금 덜한 사람. 그래서 뭐 장애 진단까지는 안 받아도 정신장애 진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적응의 시기를 안 겪은 사람이 없을걸? 그지? 힘들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울한 상태 아니면 분노 상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괴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내 성격,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환경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응이 힘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가질 때 이제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고. 근데 성격 자체가 이제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간 경우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임상 심리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심리하고 교육 심리하고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교육과 학교는 거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초점을 굳이 둔다면 학교 심리는 그야말로 그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식의 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연구되는 학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조금 특히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학습을 조금 더 뭐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뭐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학교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물론 이제 학교 그 상담하시는 전문 상담 교사라고 또 있으셔요. 이제 그분들의 역할하고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중첩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반면에 교육 심리는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에다가 교과정에 초점을 주로 맞춰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뭐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교수법, 그리고 뭐 이제 교육 평가, 뭐 이제 뭐 동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는 말 그대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과 말 그대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아마 원리를 가지고 이제 조직이나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다루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복지 문제라던가 생산성 문제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쭉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인사 선발, 직무 배치, 마케팅, 뭐 시장 조사, 아니 마케팅이 시장 조사지, 홍보, 뭐 능률 향상, 동기부여, 직장 내 인간관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심리요. 범죄 심리는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요새 워낙 범죄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범죄 심리학자들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이제 최근 뭐 이수정 교수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요것과 관련돼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범죄 행위나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 요인들을 조금 밝혀내면 이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그런 원리들을 응용해서 아예 예방을 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전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데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 심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조직하고 이제 산업 심리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산업 및 조직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과 관련돼서 어떤 일의 현장과 관련된 거에 초점이 맞춰진 집단이라면, 집단 내에서 그런 거라면, 사회 심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인간관계, 그래서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기도 하고, 또 그걸 다시 사회 현장에 다시 돌려서 응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갖는가, 대인관계는 어떤가, 집단 역동은 어떤가, 그리고 많이들 벌어지는 것 중에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어떤 그 뭐 폭력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충을 보시면 한국 그 심리학회라고 이제 아주 이제 우리 학회 심리학을 대표하는 유관 단체가 이제 한국 심리학회가 있고요. 한국 심리학회 산하 심리학회가 지금 우리나라는 15개예요. 15개이긴 한데 미국은요, 몇 개게요? 훨씬 더 많겠죠. 더 세분화돼 있어요. 42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연구 불변이 아니라, 제가 처음 90년대에 이제 저는 상담 심리학회하고 이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모학회 당연히 한국 심리학회도 가입돼 있고 둘 다 이제 정회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이게 8개밖에 없었어요, 분과학회가. 근데 지금 보니까 15개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40 몇 개씩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자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만의 이제 연구 주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학회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네.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10분만 쉬셨다가 다시 뵙도록 해요. 지금 14분이니까 24분에 뵙시다. 오케이?